네, 서버 프로그램 구현으로 나가볼 텐데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서 개발 환경 구축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구축이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개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개발 환경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환경과 유사한 구조로 구축이 되게 됩니다. 분석 단계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하고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 편의성, 라이센스 등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환경 구성부터 보게 될 텐데,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통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종류에는 개인용 PC,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으며 서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 서버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버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웹서버란 무엇이냐? 웹서버는 이제 저용량의 정적 파일들을 제공을 하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며 자, 요 HTML, CSS,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 친구들을 이제 웹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얘 중요합니다. WAS. 자, WAS는 동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웹서버와 파일 서버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친구이고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하는 친구는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관리하는 DBMS를 이제 운영을 하는 친구. 자, 마지막 파일 서버라고 하는 친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에는 약간 비효율적인데 우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유지하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파일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친구가 파일 서버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운영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개발에 사용되는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는 이제 운영체제 OS라고 하는 것과 웹서버 및 WAS 운용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 DBMS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이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요구사항 관리 도구, 두 번째 설계 모델링 도구. 이제 근데 여기에서는 이 모델링 도구라는 거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UML 공부했었죠? UML 통합 모델링 언어. 자, 얘를 지원을 하며 개발의 전 과정에서 설계 및 모델링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설계 모델링 도구인 거고, 그 다음 이제 구현 도구라고 하는 친구는 실제 개발 언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을 지원하는 도구. 자, 그리고 빌드 도구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구현 도구를 통해서 작성된 소스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빌드 도구. 그리고 테스트 도구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모듈들이 요구사항에 맞게 적합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테스트 도구. 형상관리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산출물들을 버전별로 관리를 해서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우리 형상관리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할 텐데 이 형상관리가 뭐예요? 만약에 제가 소스 코드를 처음 작성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럼 1.0 이런 식으로 버전이 달리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소스 코드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뭘 수정을 했고 누가 이걸 건드렸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버전 1.1 이런 식으로 그 관리하는 거, 버전들을 그게 이제 형상관리인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친구가 형상관리 도구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개발 소프트웨어 종류 여기서 나왔던 친구들 지금 설명해 드린 거고 자, 웹서버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TTP, HTTPS 지원입니다. 자,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응답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웹서버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통신 기록. 자, 처리한 요청들을 로그 파일로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정적 파일 관리. 우리 HTML, CSS, 이미지 등의 정적 파일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대역폭 제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만약 포화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포화를 아예 방지를 하기 위해 응답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 얘가 이제 대역폭 제한인 거고요. 가상 호스팅, 버추얼 호스팅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하나의 서버로 여러 개의 도메인 이름을 연결하는 기능. 자, 그리고 마지막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합법적인 사용자인가, 무단적인 접근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기능인 겁니다. 이 개발 언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총 5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적정성.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목적에 적합한가, 적절한가 그걸 보게 되는 건 거고요. 효율성. 코드의 작성과 구현이 효율적인가 라는 거, 효율적이어야 한다라는 거 마지막이래요. 세 번째, 이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 적응이 가능해야 된다.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친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 언어에 대한 개발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언어하고 이게 친밀해야 한다, 활용성이 높아야 한다라는 거. 마지막 범용성이라는 거는 다른 개발 사례가 존재하고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서 내가 이 언어를 선택을 했을 때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쉬운가 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란 그래서 뭔데? 라면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의 구조 또는 구조체를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플리케이션의 분할 방법과 분할된 모듈의 할당된 기능, 모듈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 등을 결정하는 친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의 기본 원리에는 모듈화, 추상화, 단계적 분해, 정보 은닉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화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중요해요. 이 4가지 중요합니다. 모듈화, 추상화, 단계적 분해, 정보 은닉 알아두시고요. 자, 모듈화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 시스템의 수정 및 재사용, 유지 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의 기능들을 모듈 단위로 나눈 것을 이야기를 해요. 모듈화했다. 자, 대신 이 모듈화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듈의 크기를 내가 너무너무 작게 나누었다 이러면은 당연히 하나의 시스템을 내가 얘를 막 이렇게 작게 막 나눈 건 거잖아요. 이러면은 당연히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듈 간에 통합할 때마다 그 비용들이 많이 든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반면에 모듈의 크기를 너무 크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딱 나눈 건 거죠. 하나의 시스템을. 그럴 때는 개수가 적어가지고 통합하는 비용은 적게 들지만 모듈 하나를 개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모듈화는 뭐다? 아, 시스템의 기능들을 모듈 단위로 나눈 것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추상화는 뭔데? 라고 하면은 추상화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설계한 후에 걔네들을 세분화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추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그 시스템과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추상화의 유형에는 총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뉘느냐? 첫 번째, 과정 추상화입니다. 과정 추상화는 자세한 수행 과정을 정의하지 않고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할 수 있게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 과정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 추상화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정의하지 않고 데이터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표현으로만 이제 대체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제어 추상화는
이벤트 발생의 정확한 절차나 방법을 정의하지 않고 그냥 대표할 수 있는 표현으로만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모듈화가 뭔지, 추상화가 뭔지. 자, 그래서 모듈화, 모듈 단위로 나누는 것, 추상화, 포괄적인 개념 설계한 다음에 세분화시켜 나가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단계적 분해하고 정보 은닉을 보게 될 텐데, 단계적 분해는 뭔데? 이러면은 상위의 중요 개념으로부터 하위의 개념으로 구체화시키는 분할 기법이 단계적 분해입니다. 자, 그래서 하향식 설계 전략이라는 걸로 알아두시고, 소프트웨어의 포괄적인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알고리즘, 자료구조 같은 상세한 내역은 가능한 뒤로 밀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하겠어라는 게 이제 단계적 분해인 거고요. 자, 우리 정보 은닉은 계속 공부했었죠. 캡슐화도 나가면서 한 모듈 내부에 포함된 절차와 자료들의 정보가 감추어져 있어서 다른 모듈들이 접근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 그래서 정보 은닉을 통해 모듈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하나의 모듈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모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수정, 이제 시험,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기법이 뭔지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로 제가 뭐 알려드렸어요? 캡슐화의 제일 큰 기능인 거잖아요. 우리가 알약을 생각을 해보면 알약 캡슐을 그냥 이거는 감기에 좋은 알약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안에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의 감기를 치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알지 않아도 될 내용, 뭐 알면 좋지만 약간 비유를 든다면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지 않도록 정보들을 감추어 놓는다. 그게 이제 캡슐화였었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다른 모듈들이나 걔네들이 이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이 정보 은닉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상위 설계하고 하위 설계 비교를 해놨는데 상위 설계는 뭐예요? 아키텍처 설계, 예비 설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별칭인 거죠. 하위 설계는 모듈 설계, 상세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 대상이 상위 설계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며 하위 설계는 내부 구조 및 행위를 보고요. 이제 세부 목록으로는 구조, DB, 인터페이스가 상위 설계에 해당이 되며 하위 설계는 컴포넌트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해당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품질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유지 및 보장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 평가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을 이제 아키텍처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품질 평가 요소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첫 번째 시스템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비즈니스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아키텍처 측면으로 이제 그 평가 요소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시스템 측면에선 당연히 성능, 보안, 가용성, 기능성, 사용성, 변경 용이성, 확장 용이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짜 실제 그 시스템의 기술적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시장 적시성, 비용, 혜택, 뭐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 갈 것인지 수명, 목표 시장, 공개 일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구나 라는 거. 아키텍처 측면이라고 하면은 무결성, 정확성, 완결성, 구축 가능성, 변경성, 시험성 등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 자, 첫 번째 설계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 시스템의 설계 목표를 설정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스템 타입을 결정을 합니다. 서브 시스템 타입을 결정을 하고 아키텍처 패턴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구체화, 서브 시스템의 기능이라던가 서브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동작과 인터페이스를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설계 목표, 요구사항, 설계 등의 이제 기본 원리 등을 만족하는가 아키텍처를 검토하는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은 설계가 완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협약에 의한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에 의한 설계,
란 무엇이냐? 컴포넌트를 설계할 때 클래스에 대한 여러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명세한 것을 이제 협약에 의한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들은 컴포넌트에 대한 정확한 인터페이스를 명세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 명세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행 조건, 두 번째 결과 조건, 마지막 불변 조건이에요.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오퍼레이션이 호출되기 전에 참여되어야 할 조건. 그리고 얘는 결과 조건은 오퍼레이션이 수행된 후에 만족되어야 할 조건, 결과니까. 불변 조건은 오퍼레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항상 만족되어야 할 조건. 그래서 호출되기 전에 참, 수행된 후에 만족, 불변 조건은 항상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 요 3가지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부분이 진짜 중요하죠. 아키텍처 패턴, 디자인 패턴. 여기 4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 또는 예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일반적이고 일반화되고 재사용이 가능한 솔루션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윤곽을 제시하는 설계 템플릿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에는 서브 시스템들과 그 역할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서브 시스템들 간의 관계와 여러 규칙,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요 패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레이어 패턴,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 그리고 파이프 필터 패턴,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 등이 있으며 각각의 이제 적합한 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에 활용이 되는데 이 친구들을 알아야 돼요. 자, 레이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시스템을 계층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구성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볼 때 여러 계층으로 구분해서 구성하는 고전적인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뭐가 대표적으로 있느냐? OSI 7계층 참조 모델 있죠. 이 친구가 레이어 패턴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레이어가 뭐 2다 이러면 레이어 2, 레이어 1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두 개가 마주보는 계층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계층 관련된 친구는 레이어 패턴, 그 안에 대표적인 친구로는 OSI 참조 모델, 그리고 두 개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자, 그래서 자, 우리 상위 계층은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하위 계층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된다, 손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을 보게 될 텐데 얘는 뭐냐? 하나의 서버 컴포넌트와 다수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구성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사용자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버는 계속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대기를 하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생김새는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얘가 사용자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TCP/IP 그걸 다시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버 컴포넌트와 다수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이프 필터 패턴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버와 다수의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과 다르게 데이터 스트림 절차의 각 단계를 필터로 캡슐화해서 파이프를 통해 전송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 시스템의 처리 결과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받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파이프를 통해 다음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얘한테 대표적인 걸로는 유닉스의 쉘이라고 하는 명령어 파이프라인 요것들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여기에 소스가 있고 여기 싱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요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파이프를 통해서 필터를 거치고, 자, 각 단계를 필터로 캡슐화 해가지고 파이프를 통해 전송하는 패턴이라고 했으니까 필터를 거쳐서 이제 캡슐화해서 다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도 필터를 거치고, 자, 마지막도 결국에는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한다라는 거, 다음 시스템으로 전달해주는 패턴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한 패턴이며, 서브 시스템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서브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이 친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해서 얘네 앞글자 따가지고 와서 MVC 패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MVC 패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모델 뷰 컨트롤러 3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조화를 해가지고 각 부분이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가 되어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적인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컴포넌트를 분리를 해서 코드의 효율적인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개의 뷰가 있어야 하는 대화형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적합한 이 친구. 자, 얘는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자, 우리 앞글자 따서 그냥 쓸게요. 자, 우리 컨트롤러가 이제 사용자한테 요청을 받게 됩니다. input 요청을 받게 되면은 이 핵심 기능과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는 모델한테 이용을 해가지고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뷰한테 출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변경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림을 주게 되면은 이제 얘가 아웃풋 출력을 진행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근데 여러 개의 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죠. 정보를 요청을 하고 변경 알람 뜨고 이제 아웃풋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제어할 때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하는 친구들이 뭘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모델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을 하고 이제 그 모델 데이터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뷰한테 통지했죠. 그리고 뷰는 그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하는 아웃풋하는 역할을 하고 그 모델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준다. 자, 그럼 컨트롤러는 뭐 하는데? 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를 하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제어할 때 모델과 뷰 사이에서의 그 이제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친구,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갱신할 때 적절한 뷰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인 건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패턴들입니다. 자,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슬레이브 컴포넌트에서 처리된 결과물을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패턴이고요. 얘는 뭐 장애 허용 시스템, 병렬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브로커 패턴이라고 하는 거. 얘는 조금 중요한데, 자, 분산 환경 시스템에 적합한 구조를 제공을 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특성을 브로커 컴포넌트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브로커 컴포넌트가 요청에 맞는 컴포넌트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버들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있게 되는 겁니다. 알선해주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브로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브로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브로커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들 간의 통신을 이제 조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는 자신들의 기능들을 이제 이 브로커한테 넘겨주게 되는 건 거예요. 얘네들끼리 쌍방 통신을 하겠죠. 자, 서버가 자신의 기능들을 브로커한테 넘겨주게 되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브로커한테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그 브로커는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레지스트리에 있는 적합한 서비스로 리다이렉션 해주는 그 작업이 이 브로커 패턴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에 껴있는 친구가 브로커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어-투-피어 패턴이라고 하는 친구는 피어라고 불리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는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파일 공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벤트 버스 패턴은 이제 소스가 특정 채널에 이벤트 메시지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해당 채널을 구독한 리스너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패턴. 그래서 알림 서비스에 이제 효과적이고 블랙보드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공유 데이터 저장소와 블랙보드 컴포넌트에 접근이 가능한 패턴으로서 뭐 음성인식이라던가 차량 식별이라던가 신호 해석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 패턴입니다. 자, 마지막 인터프리터 패턴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은 번역기 컴파일러 쓰잖아요. 그 프로그램의 코드의 각 라인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정을 하고 그 기호마다 클래스를 갖도록 구성된 패턴이 인터프리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객체 지향이 뭔데? 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의 각 요소들을 객체로 만든 후에 그 객체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법을 객체 지향이라고 얘기하고요. 구조적 기법의 문제점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위기의 해결책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재사용 및 확장이 용이해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유지보수가 쉽다라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의 구성 요소 우리 한번 공부했었는데 객체, 클래스, 메시지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이때 객체는 뭐예요?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를 묶어놓은 소프트웨어 모듈, 클래스는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 메시지는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이제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했었고 그 객체 지향의 특징, 그러면서 캡슐화 공부했었죠. 캡슐화는 외부에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세부 내용들을 은닉한다. 그래서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라고 했었고 우리 그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친구는 위에서 공부했으니까 제외할게요. 캡슐화된 객체는 외부 모듈의 변경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적고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며 우리 상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그런 것들,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형성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이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며 예를 들어서 우리 플러스 연산자를 보게 되면 우리 수학에서는 3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덧셈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문자를 다룰 때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기능으로서 헬로 월드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한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지만 이제 같은 응답을 하긴 하는데 이제 덧셈 연산자가 숫자에서는 덧셈 문자에서는 문자열 연결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다형성. 연관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2개 이상의 객체들이 상호 참조하는 관계라고 해서 이 연관성의 종류에는 연관화, 분류화, 집단화, 일반화, 특수화, 상세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그것만 알아볼게요. 자, 연관화라고 하는 친구는 2개 이상의 객체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요. 우리 얘는 종류가 연관성의 종류에는 is member of의 그 의미에는 연관화가 있게 되는 건 거고, 걔의 특징은 2개 이상의 객체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건 거고요. is instance of라고 하는 친구는 분류화라고 해서 동일한 형의 특성을 갖는 객체들을 모아 구성한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is part of. 자, 얘는 집단화라고 해서 관련 있는 객체들을 묶어 하나의 상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 is a라고 하는 친구 일반화, 그리고 특수화, 아니면 상세화 라고 불리게 되는데, 일반화는 공통적인 성질들로 추상화한 상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 특수화, 상세화는 상위 객체를 구체화하여 하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이걸 왜 나가냐? 그 뒤에 보면은 객체 지향 분석에 대해 나갈 내용이기 때문에 요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라고 하는 친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를 묶어놓은 소프트웨어 모듈을 이야기를 하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친구는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들의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는 뭔데? 라고 하면은 그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수단이고, 연관성,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객체 지향 분석이란 뭔데? 라고 하면은 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객체의 속성, 연산, 관계 등을 정의를 하여 모델링하는 작업을 객체 지향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을 위한 업무를 객체와 속성, 그리고 클래스와 멤버, 그리고 전체와 부분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객체 지향 분석의 주요 목적은 클래스를 식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객체 지향 분석의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럼바우 방법입니다. 요거는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뭐 부치 방법, 조코손 방법, 그리고 코드와 요얼던 방법 등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분석 과정에는 이제 각각 상세적으로 나갈 내용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럼바우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객, 동, 기. 이거 우리 봤었죠? 자, 우리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하는 기법을 이제 우리가 럼바우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객체 모델링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분석 활동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진다? 객체, 동적, 기능 모델링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은 뭔데? 라고 하면은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가지고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해서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체 간의 제어 흐름, 상호작용, 동작 순서 등의 동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모델링이 동적 모델링, 마지막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수의 프로세스들 간의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한 모델링이 기능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럼바우 분석 기법은 그래픽 보기법이다 알아두시고 그 안에서 분석 활동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진다? 객, 동, 기,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짱짱 중요합니다. 객동기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요거 여기서 하나만 더 보게 되면은 요 코드와 유월던 방법에서 키워드로 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뭐냐?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객체 행위를 모델링하는 친구. 그래서 요 코드와 유월던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객체 지향 설계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변경이나 확장에 유연한 시스템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의 SRP, 개방 폐쇄 원칙의 OSP, 리스크 오프 치환 원칙의 L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의 ISP, 의존 역전 원칙의 DIP. 자, 여기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솔리드 원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원칙의 종류와 이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게 되면은 단일 책임 원칙은 단일이다, 책임. 자, 객체는 단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라는 원칙인 거고요. 개방 폐쇄 원칙은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는 원칙.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자식 클래스는 최소한 부모 클래스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법칙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와 의존 관계를 맺거나 영향을 맺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 그리고 마지막 의존 역전 원칙은 이제 의존 관계 성립 시 추상성이 높은 클래스와 의존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원칙, 솔리드 원칙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이제 모듈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 텐데, 모듈이란 모듈화를 통해 분리된 시스템의 각 기능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모듈화가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을, 세분화시키는 것을 모듈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작게 쪼개면은 어떤 비용이 들 수 있다? 하나의 모듈을 이제 기능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고 했었고, 또 얘네들 같은 경우에 너무 작게 만들면 비용이 좀 덜 들 수 있는데 얘네들을 통합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모듈이라고 하는 친구는 모듈화를 통해 분리된 시스템의 각각의 기능을 이야기를 하며 서브루틴, 서브시스템, 소프트웨어 내 프로그램, 작업 단위들을 의미를 하고 이 모듈들의 기능적 독립성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모듈의 기능이 서로 독립적이구나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라고 하는 것과 응집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독립성이 측정이 되게 되고요.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듈의 독립성은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합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약하게 해줘야 되고 응집도는 강하게 해줘야 하며 모듈의 크기는 작게 만들어야지 이제 모듈의 독립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모듈의 독립성은 다른 모듈들 간의 과도한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합도라고 하는 것과 응집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 결합도라고 하는 친구, 얘는 모듈 간의 상호작용, 의존하는 정도 또는 그 두 모듈 간의 연관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와
이 모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A 모듈과 B 모듈이 있어요. 자, 얘와 얘 사이에 이제 관계가, 결합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스, 제외, 공내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자스, 제외, 공내 요거 외워두셔야 하고, 이제 결합도가 가장 강한 친구가 내용 결합도입니다. 자, 얘는 뭐냐? 하나의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자, A가 있다라고 하면은 A가 B의 내부 기능이라던가 내부 자료들 같은 것들을 직접 참조를 하고 수정을 할 때 결합돼요. 정말 연관성이 높다라는 건 거죠. 얘와 얘가. 그럴 때 이제 내용 결합도인 거고, 공통 결합도는 얘와 얘가 공유되는 데이터, 전역 변수를 공유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외부 결합도라고 하면은 어떤 모듈에서 선언된 데이터의 이제 변수를 외부의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 자, 그래서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외부 장치나 포맷 공유. 자, 그리고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제어 정보, 제어 요소를 이제 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 결합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보면은 공통 결합도는 전역 변수 공유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올 거고, 내용 결합도는 그 내부의 기능들, 다른 모듈의 내부 자료를 직접 참조,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 외부 결합도는 외부 장치나 포맷을 공유를 할 것이며, 제어 결합도는 제어 정보를 인자로 전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스탬프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이 되는 경우. 네, 그때 결합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친구는 자료 요소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을 때, 로만 구성될 때, 즉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하는 형태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낮을수록 좋다. 왜? 이 모듈과 이 모듈 간의 의존성이 느슨하게 연결되어야지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스, 제외, 공내, 자료 결합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결합의 형태로서 가장 약한 결합도를 갖고 있고, 자스, 제외, 공내, 내용 결합도가 가장 결합도가 높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내용 결합도는 A가 B의 모듈에 변수로서 직접 접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고, 공통 결합도는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외부 결합도는 두 모듈이 같은 외부 파일 구조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A가 B한테 나 이렇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 그리고 스탬프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레코드의 전체를 전달한 후에 일부만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A가 B한테 그냥 뭐 이름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이런 딱 데이터들만 전달하는 형태다. 그래서 자료 결합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결합 형태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응집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